저는 올해 75입니다. 인생을 통틀어 지금처럼 행복한 날이 없네요. 하지만 이 평을 얻기까지 제 인생엔 폭풍 같은 날들도 있었죠. 이 집에 들어온 건 2년 전 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계단에서 미끄러졌죠. 병원에서 석 달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민경이가 병실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 애였구나 싶었습니다. 참 순진했죠. 이사 온 첫날 민경이가 웃으며 제 방을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빨래 건조대가 보였어요. 벽 한쪽엔 세탁기가 있었고 창문은 손바닥만 했어요. 다용도실이었습니다. 나 혼자 쓰기엔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죠. 그날 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덜컹덜컹 위잉 탈수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베개를 귀에 대고 버텼어요. 참아야지. 민경이가 나한테 방을 내준 거니까 고마워해야지.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가니 민경이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진지듯이라며 자기는 출근해야 한다고 했죠.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민경이는 신발을 신으며 힐끗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더군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반찬은 딱 2가지. 김치하고 계란 프라이. 며느리 목 반찬은 냉장고에 따로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알았죠. 아, 나는 손님이 아니라 얹혀 사는 사람이구나. 며칠 뒤부터 민경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공간이 없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제가 담근 김치는 구석에 쪼그려 있었어요. 민경이가 산 요거트, 과일, 샐러드가 칸을 꽉 채우고 있었죠. 미안하다고 했더니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래요. 그날 저녁 저는 제가 담근 김치반을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김치를 쏟아붓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 김치를 담그느라 이틀을 꼬박 서 있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게 쓰레기가 되는구나. 손주 준호만이 제 위로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방으로 달려왔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하네. 준호는 제 무릎에 앉아 숙제를 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민경이가 방문을 벌컥 열더니 준호더러 나오라고 했어요. 할머니 쉬셔야 한다고요. 지금 당장이래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자 방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세탁기 소리만 덜컹덜컹 울렸죠. 어느 날 저녁 민경이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여자 셋이 와서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민경이가 방에 좀 계시래요. 손님 오셨다고요. 다용도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벽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유, 말도 마요.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래도 참아야죠, 뭐. 나중에 유산도 있고. 유산이요? 글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아도 그 웃음소리는 들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내가 짐이구나. 스트레스구나. 유산 때문에 참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 제사 때 받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쥐어준 거였어요. 이거 잘 간직하라고,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 하셨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명함을 보니 법무법인 서진 김상철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있었죠. 저는 그 명함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며칠 뒤 민경이가 제 통장을 들고 왔어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헷갈리시죠? 아니라고. 아직 정신 멀쩡하다고 했지만 민경이는 요즘 노인 사기 많다며 자기가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답니다. 민경이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강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그래, 그럼 부탁한다고 했어요. 통장을 넘겨주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 안에는 제 평생 저축한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 보험금이었죠. 그걸 그냥 내준 거예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편하게 쉬세요. 민경이는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어요. 벽이 얇아서 다 들리거든요. 이불 속에서 입을 막고 울었죠.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민경이가 브로슈어 하나를 제 앞에 놓았어요. 행복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뭔데? 요양원이요. 시설 좋고 병원도 가까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요양원을 왜 가냐고 물었죠. 민경이는 여기서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니 거기 가시면 친구도 사귀신다고 했어요. 나는 안 간다고 했어요.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도 일하느라 힘들어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에 몰래 들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요양원 보낸대요. 누가 그래? 엄마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나는 할머니 없으면 안 된대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았어요. 그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괜찮아, 우리 준호. 할머니는 어디 안 간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나도 준비해야겠어. 베개 밑에 있던 변호사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작은 수첩에 적었죠. 내일 김상철 변호사에게 전화한다. 창밖엔 빗소리가 들렸어요. 세탁기 소리와 섞여 더 처량하게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법무법인 서진이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김상철 변호사님 계시냐고 물었어요. 잠시 후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정순 여사님 오랜만이라며 고 최영수 씨 부인이시냐고 물었죠. 네, 맞다고 했어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언장 있잖아요. 그거 확인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남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라며 언제 방문하시겠습니까? 물었죠. 이번 주 금요일에 가겠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염려 마시라며 비밀은 지켜드린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날 오후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죠. 아악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경이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왜 그래요?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또 시작이네.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민경이의 목소리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묻어났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원 가야겠다고 했더니 지금요? 저 회의 있다며 택시 타고 가래요. 카드 드린답니다. 혼자 어떻게 가니? 어머니, 저도 일이 있다니까요. 택시 기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민경이는 신용카드를 탁자에 던지듯 놓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뼈에 사무쳤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났어요. 택시를 불러서 병원에 갔죠.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어르신,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됐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이요. 네, 최소 2주는 누워 계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2주. 그 시간 동안 민경이는 뭐라고 할까? 짐이 더 무거워졌네, 라고 생각하겠죠.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민경이에게 전화했어요. 나 입원했다고 2주래.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민경이가 말했죠.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계예요. 어머니 모시는 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민경아, 나는 집에서 살고 싶어.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저도 직장 다니고, 준호 키우고 바빠요. 어머니까지 돌볼 여력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요양원이 답이에요. 거기 가시면 간호사들이 잘 돌봐드려요. 민경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뚜하는 신호음만 허공에 울렸죠. 저는 휴대폰을 침대에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버려질 짐. 2주 동안 민경이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아들 진우는 딱 한 번 왔죠.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더니 민경이가 요양원 얘기했죠. 물었어요. 침묵했더니 엄마 미안해요. 근데 민경이도 힘들어요. 저도 어떡할 수가 없어요. 진우는 과일 하나 놓고 30분 만에 나갔어요. 당직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병실에 혼자 남았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손주들이 와서 웃고 떠들었는데 제 침대는 텅 비어 있었죠.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어떻게 왔어? 혼자 버스 타고 왔어요. 엄마 몰래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은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할머니, 요양원 가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돌봐드릴게요. 우리 준호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물도 갖다 드리고 책도 읽어드리고 다 할 수 있대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 눈물이 제 손등에 닿았죠. 뜨거웠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할머니는 너만 있으면 돼. 준호는 1시간쯤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더니 제 손에 쥐어줬어요. 할머니, 이거 용돈이에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1,000원. 준호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돈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주 후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민경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무슨 서류야? 요양원 입소 신청서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서로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경이는 입술을 깨물었죠. 그래요. 저를 위한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민경이는 펜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사흘 뒤짐을 싸서 요양원에 갔어요. 민경이가 차로 데려다 줬죠. 차 안은 내내 침묵이었어요. 요양원 입구에서 민경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자주 온다는 게 얼마나 자주인데, 그건. 시간 나는 대로요. 민경이는 제 눈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죠. 그냥 가. 어머니, 가라니까. 민경이는 차를 돌려 떠났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요. 요양원 직원이 제 짐을 들고 안내했어요. 어르신, 방은 3층 305호예요. 305호. 이제 제 이름은 최정순이 아니라 305호가 됐어요. 방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보였어요. 침대,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죠. 창밖으로는 주차장이 보였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벽에는 전 입주자가 붙여놓은 듯한 달력이 있었어요. 3년 전 달력이었죠. 나도 여기서 3년을 살까? 아니면 더 오래? 저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작은 선반에 놓았어요. 여보, 나 여기까지 왔어.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위로가 됐는지 조롱이 됐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복도에서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야, 아파. 간호사, 간호사. 누군가는 울고 있었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 이렇게. 베개 밑에서 변호사 명함을 꺼냈어요. 형광등 불빛에 비춰봤죠. 김상철 변호사. 아직 늦지 않았어.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잖아. 저는 명함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305 어르신, 아침 드세요? 쟁반에는 미음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이게 밥이냐고 물었더니 어르신, 여기는 다 똑같아요. 참으셔야죠. 간호사는 무표정하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가니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모두 멍한 표정이었죠. 산 사람 같지 않았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거기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 할머니, 목소리 이상해요. 아니라고 정말 괜찮다고 했죠.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몰래요. 아니라고, 오지 말라고, 여기는 어린애가 올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갈 거래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준호는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창밖을 봤죠. 바깥은 봄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철창 안에 갇힌 것 같았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 이대로는 안 돼. 그날 오후 저는 김상철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금요일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내일 당장 만나요. 급한 일이십니까? 네, 아주 급해요. 제가 여기서 죽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돼. 다음 날 아침 저는 간호사에게 외출 신청을 했어요. 어르신, 어디 가시게요? 병원 가야 해요. 허리 재검사.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 하는데요. 아니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며느리는 일 때문에 바빠요.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외출증을 받아들고 요양원 정문을 나섰죠.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를 말했어요. 서초동 법무법인 서진으로 가주세요.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어요. 아파트, 상가,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법무법인은 고층 빌딩 1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지겠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깔끔한 리셉션이 보였어요. 최정순 여사님 맞으시죠?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김상철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죠.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변호사는 금고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봉인이 되어 있었죠. 이게 남편분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여사님께서 오시기 전까진 아무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봉인을 뜯었어요. 서류 뭉치가 나왔죠. 남편분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참석했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남편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또렷했어요. 나 최영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는 아내 최정순의 단독 명의로 한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아파트요? 네, 현재 시세로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12억. 둘째, 신한은행 예금 5천만 원과 삼성증권 주식 3천만 원 역시 아내 최정순에게 상속한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 돈이 다 내 거예요? 네, 법적으로 여사님의 단독 재산입니다. 아들은요? 진우는? 여기 보세요. 셋째, 아들 최진우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되 부동산과 예금의 주 상속권은 아내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분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내 아내는 평생 나를 위해 희생했다. 만약 아들 내외가 아내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아내는 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모든 걸 제 이름으로 해놨던 거죠. 변호사님, 그럼 지금 민경이가 관리하고 있다는 제 통장은요? 그건 여사님 명의의 부수 계좌일 겁니다. 주 재산은 여기 이 서류에 있는 계좌들이에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신한은행 계좌 보세요. 잔액이 5천만 원입니다. 이건 며느리분이 모르는 계좌죠. 네,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증권 계좌, 삼성전자 주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평가액 3천만 원. 제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님, 그럼 나는 지금 얼마를 가진 거예요? 아파트 12억, 예금 5천만 원, 주식 3천만 원. 합계 약 13억 원입니다. 13억.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가난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사님은 부유하십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경이 얼굴이 떠올랐죠. 저를 요양원에 보낼 때 그 차가운 표정. 변호사님, 이 유언장을 바꿀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사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 쓰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했죠. 아들 진우에게 주기로 한 2천만 원도 없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손자 최준호에게 상속합니다. 단 준호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제 명의로 유지하고요. 며느리분과 아드님은 완전히 제외하시는 건가요? 네,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여사님,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요? 이미 그 사람들이 날 버렸어요. 후회할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주름투성이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민경아, 너는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를 버렸는지. 요양원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였어요. 간호사가 물었죠. 어르신, 병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별일 없대요. 다행이네요. 점심 드셨어요? 네, 밖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한 끼도 못 먹었죠.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왜?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요. 준호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안 와도 돼. 어머니, 그렇게 삐치지 마세요. 어머니 건강도 챙겨야 하고. 민경이의 목소리는 억지로 밝았어요. 저는 피식 웃었죠. 그래, 와라. 준호 얼굴이나 보게. 네, 그럼 일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재미있었어요. 민경이는 모르죠.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13억의 주인한테 전화한 거예요. 일요일 오전 민경이가 준호를 데리고 왔어요. 준호는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죠.
할머니! 우리 준호 보고 싶었어. 준호를 안았어요. 그 따뜻함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했죠. 민경이는 문간에 서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여기 과일이요. 제가 갖다 놓을게요. 됐어. 그냥 둬. 어머니, 저 정말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죄송해요. 민경이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민경아, 너 나한테 물어볼 거 없어. 네? 뭐려? 유언장 같은 거. 민경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저는 웃었어요. 민경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뒤적거렸죠. 어머니, 혹시 통장 정리하실 거 있으면 저 말씀해 주세요. 통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 네, 요즘 관리하기 좀 어려워서요. 아, 돈이 필요한가 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필요하면서. 내가 못 쓸 데도 없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경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얄팍해 보였죠. 민경이가 화장실 간 사이 준호가 속삭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돈 얘기 많이 해요. 무슨 돈? 할머니, 유산이요. 아빠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집 살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호야, 그거 정말이야?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는 준호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죠. 민경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준호 학원 가야 해서요. 그래, 가거라. 민경이와 준호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에서 민경이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죠. 웃고 있었어요. 집을 산다고, 내 돈으로? 저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 빨리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답장이 곧 왔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네. 며느리가 내 장례식 날짜를 세고 있어.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며칠 뒤 민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집을, 네, 저희 집이 좀 좁아서요. 좀 더 큰 데로 이사 가려고요. 돈은 있어. 그게요, 어머니, 통장에서. 좀 쓸 수 있을까 해서요. 나중에 다 돌려드릴게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얼마나 쓸 건데? 2천만 원 정도요. 계약금으로요. 그래, 알았어, 써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경이는 신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죠. 2천만 원. 그게 내가 받을 마지막 돈이야. 금요일 오후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유언장 완성됐습니다. 내일 오셔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돼. 토요일 아침 다시 외출증을 받아 법무법인에 갔어요. 변호사가 새 유언장을 내밀었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썼죠. 최정순. 서명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여사님께서 돌아가신 후 7일 뒤에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여사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정말 후회 없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혀 없어요. 이게 정이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그 꽃잎이 제 어깨에 앉았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죠? 당신도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당신. 요양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냈죠.
민경이는 일주일에 한 번 왔어요. 올 때마다 밝게 웃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그냥 그래. 식사는 잘 하시고요? 먹을 만해. 다행이네요, 어머니. 그런데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또 돈 얘기였어요. 뭔데? 통장에서 500만 원만 더 쓸 수 있을까요? 준호 학원비랑 생활비가 좀. 그래, 써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경이는 환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피식 웃었죠. 계속 써라.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마지막이니까.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제가 며느리분께 유언장 확인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벌써요? 네,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거든요. 민경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확인 연락은 없습니다. 아마 내일쯤 연락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다음 날 오전 민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왜 그래? 저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무슨 통지서? 유언장 확인 통지서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경이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아, 그거. 남편이 남긴 유언장 정리하는 중이야. 그럼 저희는요? 저희 이름은 들어있어요?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몰라.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 어머니, 농담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처음으로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 내 재산인데.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신 게 얼마인데요? 모셨다고? 날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그건. 민경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서진으로 와. 거기서 다 확인할 수 있어. 어머니, 제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통쾌했죠. 주말 동안 민경이에게서 전화가 20통도 넘게 왔어요. 문자도 수십 개.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을 꺼버렸죠. 일요일 밤 아들 진우가 찾아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민경이가 유언장 때문에 난리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밥도 안 먹고. 그래? 저는 무심하게 말했어요. 진우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죠.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러세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엄마를 모신 게 잘못이에요? 너 모셨다고. 진우야, 너 엄마 몇 번 봤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30분.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바빴어요. 바빴다는 핑계로 엄마를 버렸잖아.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엄마, 내일 법무법인에서 봐. 거기서 다 알게 될 거야.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어요. 남편 제사 때 입었던 검은색 한복이었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택시를 타고 법무법인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했죠. 상담실 문을 열자 민경이와 진우가 이미 와 있었어요. 민경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진우는 긴장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민경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앉아. 저는 차갑게 말하고 변호사 맞은편에 앉았어요. 김상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오늘은 고 최영수 씨의 유언장과 최정순 여사님의 수정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민경이가 끼어들었어요. 수정 유언장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사님께서 한 달 전에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민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조용히 해. 변호사님 말씀 들어. 변호사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먼저 고인의 원본 유언장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33평.
현재 시세 12억 원은 배우자 최정순에게 단독 상속. 예금 5천만 원과 주식 3천만 원 역시 배우자에게 상속. 민경이가 숨을 헐떡였어요. 10이요? 아들 최진우에게는 생활비 명목 2천만 원 지급. 며느리 민경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않음. 이게 무슨... 민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최정순 여사님의 수정 유언장입니다. 여사님께서는 한 달 전 모든 재산을 손자 최준호에게 상속하기로 변경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민경이가 소리쳤어요. 본인 최정순은 본인의 모든 재산, 부동산과 예금과 주식 일체를 손자 최준호에게 상속한다. 단 성년이 될 때까지 본인 명의로 유지하며 아들 최진우와 며느리 민경은 본 상속에 관여할 수 없다. 순간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민경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이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여사님의 뜻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어요. 왜 안 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모셨는데요. 모셨다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날 다용도시에 처박아 놓고 친구들 앞에서 짐 취급하고 통장 빼앗아서 마음대로 쓰고 요양원에 버려놓고 그게 뭐신 거야? 민경이는 입을 떡 벌렸어요. 그건 그리고 뭐라고 했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집 살 수 있을 거야. 내 손주가 직접 들었어. 민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제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저는 민경이를 똑바로 봤어요. 너는 날 사람으로 본 게 아니야. 돈으로 봤어. 내가 죽기만 기다렸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민경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진우가 끼어들었어요. 엄마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심해? 저는 아들을 봤어요. 진우야, 너는 한 달에 몇 번 엄마 봤어? 명절 때 한 번? 추석 설날? 저도 일이 일. 그 핑계로 엄마를 버렸잖아. 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내 결정은 끝났어.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집행돼. 민경이가 바닥에서 기어와 제 발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민경이의 손을 떼어냈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까지 매일 기다렸어. 그런데 너희는 단 한 번도 날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여사님. 조심히 가세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뒤에서 민경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민경이의 울부짖는 얼굴이 보였죠. 그 얼굴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이게 복수인가 정의인가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어요. 로비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엄마, 민경이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진우야,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 그래도 너도 반성해. 내가 아내 편만 들지 말고 엄마 편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가는데 창밖 풍경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길인데 더 밝아 보였죠. 요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어디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좋으시네요. 응, 볼일 좀 봤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웃음이 났죠.
여보, 봤어? 내가 해냈어. 남편 사진이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휴대폰에 문자가 100통도 넘게 왔어요. 민경이, 진우, 심지어 민경이 친구들한테서도 왔죠. 어머니,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엄마, 민경이가 밥도 안 먹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하지만 저는 단 한 통도 읽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을 꺼버렸죠.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이제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저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저는 최정순이에요. 13억의 주인이고 제 인생의 주인이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죠. 그저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경이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진우가 한 번 왔어요. 엄마, 민경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울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엄마, 그래도 진우야, 너도 반성해. 아내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마음도 좀 헤아려 봐. 진우는 말없이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경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유언장 공개 때 그 창백한 얼굴.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모습.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사람이 먼저 날 버렸어. 나는 그냥 내 권리를 지킨 거야. 이틀 뒤 오후 간호사가 제 방에 왔어요. 어르신, 연예객이 오셨어요? 누군데? 며느님이요. 근데 표정이 좀... 문이 열렸어요. 민경이가 들어왔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경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머리는 산발이었고 화장기도 없었어요. 어머니, 민경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왜 왔어?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민경이는 문을 닫고 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민경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서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일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민경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다용도실, 그 좁은 방에 어머니를 넣었어요. 세탁기 소리에 잠도 못 주무시게. 침묵했어요. 냉장고에서 어머니 김치를 빼냈어요. 공간이 없다는 핑계로. 민경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친구들 왔을 때 어머니를 방에 가두었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민경아, 통장을 빼앗았어요. 관리해드린다는 거짓말로. 사실은 제가 쓰고 싶어서였어요. 민경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보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한 말 기억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진다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이제 알아요. 어머니는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그냥 늙으셨을 뿐이에요. 민경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울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짐으로 봤어요. 그게 제 죄예요. 방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 저 사실은 어머니가 엄마 같았어요. 뭐? 저 어렸을 때 친정엄마 돌아가셨어요. 10살 때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생긴다는 게 좋았어요. 엄마가 생긴 것 같아서요. 민경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결혼하고 처음 어머니를 봤을 때 정말 좋았어요. 이제 나도 엄마가 생겼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왜? 무서웠어요. 어머니한테 의지하면 또 잃을까봐. 친정 엄마처럼. 민경이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뒀어요. 어머니를 밀어냈어요. 가까워지면 다칠까봐. 민경아, 근데 그게 핑계였어요. 사실은 제가 나빴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민경이는 다시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머니,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민경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자도 외로웠구나. 혼자 버티느라 날 밀어낸 거구나.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민경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죠. 저는 민경이의 손을 잡았어요. 민경아, 너도 힘들었구나. 어머니, 엄마 노릇, 아내 노릇, 직장인 노릇 다 하느라. 그 속에서 날 미워한 거지. 민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변명 같지만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핑계는 안 돼. 근데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저는 민경이를 꼭 안았어요. 민경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요.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울어. 민경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유언장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머니 권리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준호한테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제가 꼭 가르칠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민경아, 너 진심이지? 네, 진심이에요. 저는 이제 돈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민경이의 눈빛이 맑았어요. 거짓이 없었죠. 알았어. 그럼 나도 너한테 시간을 줄게. 네, 한 달. 한 달 동안 내 진심을 보여줘. 그러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정말요? 민경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단, 조건이 있어. 나를 진짜 엄마처럼 대해줘.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민경이는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민경이는 요양원에 오래 있었어요. 제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고 창문도 닦았어요. 어머니, 여기 너무 답답해요. 창문 좀 열까요? 그래. 창문이 열리자 바람이 들어왔어요. 봄바람이었죠. 다음 날부터 민경이는 정말로 매일 왔어요. 아침 일찍 출근 전에 들렀다가 저녁에 또 왔죠.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식사는 하셨고요? 먹었어.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나가실래요? 민경이는 휠체어를 밀어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요양원 정원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경이는 정말로 매일 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왔죠. 어느 날은 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가방을 열자 반찬통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잡채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내가 네.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해서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민경이는 잡채를 한 젓가락 떠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어때요? 맛을 보니 조금 짰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다. 진짜요? 다행이다. 민경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예전의 계산적인 미소가 아니었죠. 2주가 지났어요. 민경이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휴대폰 화면에는 방 사진이 있었어요. 낡은 세탁기가 있던 다용도실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세탁기를 다른 데로 옮기고 벽지를 새로 발랐어요. 그리고 창문을 크게 냈어요. 진짜 내가 했어. 네,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요. 침대도 새로 샀어요.
어머니 허리 안 아프게 좋은 걸로요. 사진 속 방은 아늑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죠. 화분도 놓았어요. 어머니가 꽃 좋아하시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민경아, 어머니, 언제든 오고 싶으시면 오세요. 이제 제대로 된 방이에요. 민경이도 울고 있었어요.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민경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왔어요. 어머니, 오늘로 한 달이에요. 그렇네. 제 진심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봤어. 그럼 어머니, 민경아, 앉아. 민경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나는 내가 진심으로 변한 걸 봤어.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왔지. 네, 그리고 내 방도 새로 만들고 잡채도 해주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민경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나 너희 집에서 살래. 정말요? 민경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요? 그래, 진짜야. 민경이는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경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근데 민경아,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유언장은 그대로야. 준호한테 가는 거. 민경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네, 당연하죠.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 곁에 있는 게 좋아요. 돈은 필요 없어요. 민경이의 눈빛이 맑았어요. 거짓이 없었죠. 고맙다, 민경아.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일주일 뒤 저는 요양원을 나왔어요. 짐을 싸는데 간호사들이 아쉬워했죠. 어르신, 가족분들이 다시 모시러 오셨네요. 보기 좋아요. 네, 이제 집으로 가요. 행복하세요, 어르신. 민경이와 진우가 짐을 들어줬어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죠. 할머니, 우리 집 가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창밖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제 방에 짐이 다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고맙다, 민경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다시 식탁에 모였어요. 이번엔 민경이가 잡채를 또 만들어 왔죠. 어머니, 이번엔 간도 맞았어요. 맛보세요. 한 젓가락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이야, 이번엔 진짜 맛있네. 진짜요? 다행이다. 모두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그날 밤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세탁기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에서 준호 웃음소리가 들렸죠. 이제야 집에 온 기분이야.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변호사님, 유언장 일부 수정하고 싶어요. 며느리 민경에게도 일부 상속하는 걸로요. 곧 답장이 왔어요. 마음이 바뀌셨나 보네요. 좋은 결정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일기를 썼죠. 오늘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며느리가 변했고 나도 변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어요. 남편이 그 달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죠. 여보, 우리 이겼어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죠.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남긴 유언장 덕분이에요. 그게 아니야. 당신의 용기 덕분이야. 용기요? 복수하지 않고 용서한 용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늙어서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여보, 이제 편히 쉬어. 당신은 충분히 싸웠어. 꿈에서 깨어나니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민경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응,
지금 갈게.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미소가 있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거실로 나가니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어요. 민경이가 만든 음식들이었죠.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북어국 끓였어요. 고맙다, 민경아. 제가 더 감사하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갈까요? 그래, 가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 같았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하늘거렸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요. 저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하다. 제일 힘들 때가 변화의 시작이었다. 제일 미웠을 때가 사랑의 시작이었다. 나는 늙었지만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나의 주인공이다.